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준결승 이탈리아전 경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반전 1대1로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2연속 결승 진출을 염원하며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 시민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하면서 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축구 팬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실점의 순간에는 아쉬움의 탄성을, 득점의 순간에는 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축구 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4강전인데 또 이겨야죠. 결승 갈 거니까 열정적이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이후 7개월 만인데요. 20세 이후 축구대표팀 U20 월드컵 대회에선 단체 응원을 하는 게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3승 2무 이 무패를 기록하며 선전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표팀.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맞붙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연속 결승 진출이 갈립니다. 이 때문에 축구 팬들은 새벽 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도 이 안전 조치와 교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와 주최 측에선 인원 295명이 동원돼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구조 지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로 평소보다 30분 연장했습니다. 지하철은 이 출근 시간대인 점을 고려해 인근 종강역과 광화문역, 경복궁역 역사에 안전인력을 평소보다 16명 늘린 25명을 배치했습니다.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관한 국정조사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석이 된 사무처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범석 전 사무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언론인들을 퇴출시킨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특보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을 폭행했는데도 이 특보의 압력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때보다 강도 높은 학폭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아직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내정 소식에도 과민 반응하는 건 그만큼 이 특보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민감한 학교폭력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가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맞아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7월 말 전에 방통위의 새 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과 맞물려 방송정책 현안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지만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를 철회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철 KBS 사장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BS의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협의체 구성도 제의했습니다. 정부가 KBS 김희철 사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수신료 분리 징수고 사장이 물러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공정한 방송과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계속 이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희철 KBS 사장을 향해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던 당론이라 이제와 방송 탄압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없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그들을 대표한 김 사장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서 강 전 회장이 캠프 비선 역할을 하게 된 건 송영길 전 대표와도 협의한 결과라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자로 지목된 이번 의혹을 송 전 대표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송영길 캠프 비선으로 규정했던 검찰. 공소장에선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던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안에서 패배 책임자로 지목됐던 강 전 회장이 불신을 잠재우고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3년 뒤 또 한 번 송영길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직함을 달고 있던 만큼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어려웠는데 협의 끝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앞세우고 뒤에서 총괄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협의 대상엔 이 전 부총장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살포 의혹을 송 전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혐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 신병 확보 시도 대상은 최측근이자 당시 보좌관이던 박모 씨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보좌관이 스폰서에게 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윤관석 의원과 강 전 회장 연락을 받고
의원들에게 줄 돈을 2차례에 걸쳐 전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이 송 전 대표 아래에서 총괄 역할을 했을 거라 본다며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친병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정치 쇼를 멈추고 어서 조사해달라며 2번이나 검찰청을 찾았지만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주변인 압박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구체화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주요 피의자인 양재식 변호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날짜와 출석 방식 등 세부적인 조율을 마치면 곧 양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컨소시엄 논의 과정에서 실무를 맡으며 컨소시엄 구성과 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군사적으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첫 정상회담. 두 나라는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대서양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Had a discussion with Xi Jinping in China. Why was I not transferring certai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 said very simply, because you're using them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telligence intervention. 수넥 총리도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are willing to manipulate and exploit our openness, steal our intellectual property, use technology for authoritarian ends. They will not succeed.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과 군사 분야에서 소통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 1년 반 사이 중국의 위험한 행동이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중국군의 전투기 위협 비행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초근접 항해와 같은 일은 위기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 위협에 결코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is has been very clear, which is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or intimidated by this behavior. We're going to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safely. 또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비해 미국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한미연합 도상훈련과 한국군 지도부의 미군 핵시설 방문을 확장 억제 강화의 사례로 제시하며 올해도 계속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한중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 대사 역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완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좀 뿌옇게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뉴욕의 모습인데 뉴욕에 사는 제 지인의 SNS에서도 비슷한 사진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한눈에 보기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뉴욕시의 공기질 지수가 측정 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늘색이 이상해서 무섭다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 시민들도 마치 화성에 있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는 물론 뮤지컬 공연까지 취소가 됐고요. 또 동물원의 동물들도 일찌감치 우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미국은 캐나다의 소방 인력과 자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화성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40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캐나다 소방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산불이 414건이고 이 중에 239건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산불 진압을 위해서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준비 5단계를 선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역시나 꼽히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불길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불 피해 면적을 축구장 크기와 비교하곤 하는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소실된 면적이 축구장 530만 개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전문가는 산불이 더 이상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유엔도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연평균 산불 건수가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9곳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오기를 빨리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사적인 영역에서 신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살인자만 신상 공개, 범죄 예방 효과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취재한 결과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47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9건을 제외하고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특강법에 기반한 공개는 3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6건, 즉 94%는 살인사건에 해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가 됐고 신상 공개를 통한 사실상의 재발 방지나 범죄 예방의 효과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기사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출소 후에 보복을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지만 법적인 영역에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특강법에 기반한 신상 공개의 경우 범행 수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또 공공의 이익을 함께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잣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각 지역 경찰청으로 나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일해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상공개 사진에 대해서도 체포 후에 촬영한 사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 문제는 피의자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피의자에 대한 동정론이나 옹호론이 또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포털 다음에서 총선을 앞두고 뉴스 댓글 기능을 지금 개편을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현재 뉴스에 댓글을 달면 다른 이용자들이 찬성과 반대를 누를 수 있고 여기서 더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순으로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댓글을 아예 없애고 실시간 채팅을 도입했는데요. 시간 순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같은 공감을 표현하는 기능은 따로 두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남긴 채팅은 24시간 동안만 노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도록 했는데요. 부적절한 내용이 더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네, 그동안 그 댓글을 보면 베스트 댓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댓이라고 불리는 이 베스트 댓글이 의견을 너무 과대 대표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개선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여론 왜곡 가능성이 남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하고 그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채팅창을 도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이러한 포털의 제도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댓글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문화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 2005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에는 30살은 조금 결혼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로 간주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그 대사 하나하나까지 기억을 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요. 극 중에 김삼순은 결혼정보업체 매니저에게 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자 나이 30에 이런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드라마가 지금 나왔다고 하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건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성의 초혼 연령이 31.3세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여자 나이 30에 라는 대사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중위 연령이 올라간 것과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출생 연도별로 인구를 쭉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나이가 1994년에는 28.8세였는데 지금은 45.6세까지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김광석 씨 사진이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1994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느끼는 서른과 지금 느끼는 서른은 또 완전히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사 내용 잠깐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네. 알았는데 이렇게 유명하죠. 나오죠. 네. 아마 지금 서른쯤에 있는 청년들 자신들을 한창 청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30세를 넘어섰다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 청춘이 떠나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60대를 노래한 경우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황혼에 기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이상 취업자가 627만 명에 달할 정도죠. 중위 연령 상승에 따른 결혼과 출산, 또 취업과 은퇴의 영향 등과 관련한 좀 재미있는 기사지 않은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30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 되는데 불혹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 멀어진다고 생각 아직 안 하시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 청춘이라고 믿고 있고 오랫동안 좀 젊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골프 관련 소식인데 얼마 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죠. PGA 투어와 리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후원하는 골프죠. 리브가 이제 합병 통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리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PGA 투어 출전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합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PGA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허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거액의 돈을 뿌리치고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PGA 투어에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사에서는 하루아침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리브와 또 리브 가담 선수들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해온 맥킬로이는 희생양이 된 기분이라고 했고요. 또 여전히 자신은 리브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합병 배경을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PGA가 리브의 막대한 자금 공세에 끝까지 대항할 수는 없었을 거라면서 과도한 출혈 지출을 막기 위해서 합병을 미리 선택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외교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빈살만 왕세자에게 일종의 골프 선물을 안겼다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 합병이 골프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혹은 더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 좀 정치가 개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인 프랑스 안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4명 등 모두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살 이하의 아기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보도에 이만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 근처 휴양도시 안시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는 조금 전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관광객들로 붐비던 안시호수 인근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며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마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Et je vois tout d'un coup, je vois des dizaines de personnes qui courent dans le sens contraire de moi. Je me demande ce qui se passe. Et d'un coup, il y a une maman qui me dit « Courez, courez, il y a quelqu'un qui poignarde tout le monde tout au long du lac. » 평온했던 관광지는 이내 아수라장이 됐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생후 22개월, 2명은 2살, 1명은 이제 겨우 3살 배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시리아 국적의 31살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지난 2013년 스웨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도 1명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도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아직 테러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mme j'ai pu le dire tout à l'heure, il n'y a aucun élément qui permet d'évoquer un motif terroriste. Comme usuellement dans ce genre d'affaires.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도시를 뒤흔든 끔찍한 범행에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Odieux, inqualifiable. Quand ça touche des enfants, je pense qu'on est chacun touché au plus profond de nous-mêmes. Et aujourd'hui, c'est tout notre pays qui est sous le choc.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완전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글을 올렸고 하원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8일 새벽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공격이 고대하던 우크라이나 반격의 핵심 요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에 따르면 자포리자에서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들과 미국제 브래들리 전투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초기 전투에서 사상자를 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으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전투 끝에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새벽 1시 30분 자포리자 지역에서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1,500명과 장갑차 150대를 동원해 진입했으나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공격을 중지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На всех 4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отивник был остановлен и с большими потерями отошел. В результате
2 часового боя противник потерял 30 танков, 11 БМП. 러시아 국방부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현지 시간 8일 아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 전투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번 전투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 3대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여러 군데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투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군이 잡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러시아군 방어선의 허실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권도영 대표에게 자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편지를 통해 지난해 6월 창당한 지금 유럽의 밀루코 스파이치 대표와 지난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정치 자금도 후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를 공개한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다, 국가 총력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좀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는 상황을 좀 얘기한 거겠죠? 네, 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적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거든요. 그런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체 수출 경기도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 추격해오는 기업들, 경쟁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좀 뭐랄까 격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또 그 반도체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좀 없애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장관들에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규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뭐 계약 확과 뭐 이런 쪽에서 규제를 풀으셨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반도체 산업은 그렇다 보니까 국내 규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첨단 산업을 좀 뭉뚱그려서 보면 이제 규제가 신시장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회의는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연구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력하는 거는 메모리인데 사실 두 시장은 전혀 별개 산업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처럼.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30%밖에 안 되고요. 비메모리가 70%. 비메모리를 좀 많게 보는 데는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모리 비중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금 그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점점 시장의 파이가 줄고 있는 메모리 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반도체 쪽에 내놓고 있는 대책은 메모리 쪽은 기존 기업들이 잘 하니까 정부가 할 건 별로 없고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어떤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게 이제 정부의 핵심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새로운 기업 또는 거기에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그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죠.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해야 되고 뭐 10년, 20년 뭐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성공할까 말까한 그런 전략이라 우리가 좀 성공하기를 좀 기대해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데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점이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사실 뭐 이게 수출 감소가 결국 외교적 문제도 좀 걸려 있고 미중 갈등 문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또 중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좀 불만을 드러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영향은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뭐 중국 경제 자체가 왜냐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사실 중국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30%에서 40%가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중국 쪽의 수출 경기 이퀄 반도체 수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직전에 중국 광공업 쪽의 재고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고가 150 정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즉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거긴 또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수출을 해도 잘 안 팔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중 수출이 안 됐던 원인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5월 중국에 우리나라 말고 중국의 5월 수출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어요. 특히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말씀하셨던 그런 영향이 좀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되는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이슈고 최근에 어떤 중국 쪽으로 안 되는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거는 좀 중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원인이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영업자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좀 여전한 상황인데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유예 잔액이 이제 반년 만에 감소했다고요? 예, 이게 이제 100조 원이었는데요. 네.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말에 100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 3월 말에 85조 원. 그리고 대상은 작년 9월 말에 43만 명이었는데 3월 말에 39만 명으로 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좀 갚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좀 유예 원금이나 이자를 좀 유예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유예를 하려면은 상환계획서를 금융기관과 작성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우리 그 신용 대출에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가 되려면 우리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데 전체 우리 신용 규모에서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정말 갚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한 차주가 한 1,000명 정도 금융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융시장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가 자동차 살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됩니다. 이게 결국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세수가 올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이제 134조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대비 34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 소비세는 우리가 이제 인하 조치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인하 조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이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갸우뚱한 게 지금 국세 수입 줄은 거 보면은요. 전체 우리 국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가 한 33% 되고요. 법인세가 26%,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비를 하면 10%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게 이제 21% 비중을 차지하고 개별 소비세는 2%밖에 안 돼요. 또 이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만 붙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사치품들 그다음에 기름 넣을 때도 붙고요. 이제 그런 게 다 붙어서 개별 소비세 비중이 그나마 2%인데 자동차 비중은 더 작겠죠. 그리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개별 소비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 작년 1월에서 4월 대비 올해 1월, 4월에 개별 소비세가 얼마나 줄었는가 보면 1,000억 원밖에 안 줄었어요. 예, 3.4조 원, 작년에 3.3조 원이었고 올해 이제 3.4조 원이니까 그 1,000억 원 준 것도 사실 자동차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다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대되는 상황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월 현지 시각으로 13일, 14일 날 이제 연준 FOMC가 열리는데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 이제 나스닥을 중심해서 기술주들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고 이제 지금 근데 어제 그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이 되면은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고용 시장이 나빠진다는 건데 나빠졌습니다. 청구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이 우세했는데 이제 미국 고용 시장도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시장의 생각이 반영되고 즉 미국 연준에서 이제 동결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지금 나스닥이 어제는 좀 크게 좀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고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7주 동안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18,047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445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간대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야간은 14.3% 줄어든 반면 주간은 31.1%가 늘어난 3,026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는 7,082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130명에 이르는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 건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학원생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원체에서는 이사 먹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이 새벽 4시에 물설사하고 배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학원 못 갔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자정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130명입니다. 살짝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설사도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는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환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심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인원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4월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음식을 만든 조리원 건강 상태 점검과 칼이나 고무장갑, 도마 등에 대한 세균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급식업체는 급식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 11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도살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개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개 식용이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관련법이 있다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과학연구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이른바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39살인 강동원 교수. 201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차기 노벨상 수상이 점쳐지는 주제인데다 한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 팀이 개발한 태양전지에 빛을 쪼여주자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효율이 23.3%로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전기를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는 세계 기록인 23.6%에 버금갑니다. 향후에는 납을 아예 제거하고 그리고 면적을 더욱더 크게 1cm 이상으로 키워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 2층을 더 얹어 전기 생성 효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의사과학자 김유형 교수입니다. 항암제 복용 후 흔하게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계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는 극대화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항암제의 타겟을 발굴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까지 이루고자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같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혁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선정된 과제엔 연 2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영역에서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인 올해엔 207명의 과학자가 신청을 해 15명이 선정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15명씩을 선정해 미래의 석학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국내 여자 골프에서 큰 관심을 받는 화제의 선수가 있습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호쾌한 장타가 매력적인 슈퍼루키 방신실 선수인데요. 방 선수가 YTN 시청자들을 위해 자신의 장타 비결을 전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쾌한 드라이버 샷. 3번 우드로 동반자의 드라이버 샷보다 더 멀리 보내는 장타신인 방신실. 5번째 국내 대회 출전 만에 생애 첫 승을 올렸고 톱10도 3번이나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괴력의 슈퍼루키가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치는 비결 3가지를 털어놨습니다. 하나, 백스윙 탑에서 0.5초 쉬고 내려와 주세요. 그네를 탈 때 최고점의 느낌과 흡사하지만 의도적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나, 제자리에서 골반을 살짝 눌러주세요. 체중 이동 시 충분히 무게중심을 낮추고. 하나, 골반이 눌러진 상태에서 자신 있게 뿌려주세요. 타겟 방향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피니시로 마무리합니다. 동계 훈련에서 비거리를 20m 이상 함께 늘린 코치는 방신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합니다.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드라이버 떨어진 자리 벙커들이 있는데 걔는 그 벙커를 넘어가서 이제 오히려 페어웨이를 지키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 가서도 크게 잘 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자 골프의 새로운 아이콘 방신실은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은 주말 골퍼들에게 무엇보다 자신감을 주문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으시면 힘을 빼시고 좀 세게 자신 있게 티샷을 하신다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 피해 등을 당한 민주 인사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고 김남주 시인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고 김남주 시인 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총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 시인 등은 지난 1972년과 1973년 유신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선언문을 뿌리는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 체포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청사에 도청과 녹음 차단 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도청 녹음 방지 장치 구입 예산 4,700만 원가량을 배정하고 음성 보안 녹음 방지기 9대를 구매하기 위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음성 보안 녹음 방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내보내 잡음만 기록되게 해서 도청과 녹음 시도를 교란하는 장치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 죽기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서울대생 박정철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했다. 박정철 열사의 죽음을 전두환 정권이 조작, 은폐하려 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학생들 진압을 위해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 학생의 뒷머리에 맞았다. 그날은 구호 몇 번 외치고 있는데 최루탄을 쏘았고 바로 정형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뿌옇고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한 학우가 쓰러져 있어서 안고. 1987년 7월 5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 같은 하늘 풀어주십시오. 아 제발 엄마가 풀렸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는 민주국민장으로 진행했고 10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운집하여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경찰은 이날까지도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은 장소에는 동판이 새겨져 그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날이 차차 개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충북과 강원 남부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점차 개겠지만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7도, 부산 19.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 속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